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가다무의 해석학에서 중요한 것이 이해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입견과 전통이 이해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다무의 존재론적 해석학의 구조에서 모든 이해는 선입견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선입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존재이든 그가 저자이든 혹은 독자이든 그 존재는 이미 전통에서 해방되지 않고 전통 속에서 자연과 사물과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의 계몽주의는 객관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그 계몽주의 시대에서 기치로 내건 것이 선입견이 없는 학문, 선입견이 없는 과학, 선입견이 없는 신학, 어떤 학문이든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은 객관주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보편주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입견을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왔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가다무가 볼 때는 그러한 주장도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없는 과학, 그것도 선입견이고, 선입견이 없는 주장,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를 가다무가 표현을 하기를 선입견에 대항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rejudice against prejudice,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선입견에 대항하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세시대가 이야기를 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일종의 선입견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그 근대가 계몽주의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중세는 선입견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가장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본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의 대학 교육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도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무는 이 선입견을 나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해는 바로 이 선입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는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 선입견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선입견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텍스트를 만들었던 저자도 선입견을 가지고 텍스트를 생산했을 것이고,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도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출발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모든 독자나 저자는 이미 전통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전통은 영향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해의 역사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이해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의 역사인데 모든 이해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전통은 그 시대의 역사에서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다무는 하나의 지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지평이 있고 독자도 자신의 지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평은 일종의 관점이고 선입견입니다. 이 지평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가다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신기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저자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글을 읽고 있을 때 그 글의 생산자는 저자이죠. 저자가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 만나는 것을, 지평이 서로 만나는 것을 가다무는 지평융해 혹은 지평혼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Fusion of Horizon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자의 지평과 저자의 지평이 서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로 존재론적 해석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판적, 다음 단락에 있는 비판적 해석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4쪽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윌겐 하버마스의 해석학입니다. 윌겐 하버마스는 근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철학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무너지고 이성을 포기하게 되면 사회는 비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버마스는 주장을 합니다. 일단 그는 가다모의 주장에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모는 모든 이해는 해석이고, 그리고 모든 해석은 언어의 매개에 의해서 이해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다모는 바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상대주의 해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마스는 이성을 통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내세운 것은 이상적인 담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이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상적인 담론 상황입니다. 이 이상적인 담론 상황은 그가 제시하는 민주주의 절차와 같은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마스 해석학에서 이 이상적인 담론 상황에 관해서는 우리 교재 437쪽 윗부분에 언급해 두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게 그 436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용을 한 것은 제가 미국의 스티브 화이트라고 하는 하버마스의 권위자이고 학자입니다. 이상적 담론에 도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행해할 수 있는 각 주체는 담론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규칙에서 한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지는데, 두 번째 규칙에서 첫 번째 항목은 각 주체는 어떠한 제의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각 주체는 담론에 제시된 제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각 주체는 자신의 태도들, 요구들, 그리고 그것들을 필요를 하고 있는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숨겨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에 참여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어느 누구도 강압에 의해서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무엇인가 하면 강압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원수입니다. 그래서 강압이 개입이 되면
대화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위에서 규칙에서 1과 2의 공정한 논의를 위한 타당한 기준을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규칙에서 기만과 권력,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규칙을 그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하브마스의 요 비판적 해석학은 이성을 가지고 이해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하브마스의 이론을 급진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브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이상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서 이러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브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이 갖는 이런 비판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성이나 합리성이 구체적인 그런 정황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이 될지,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해석학이 갖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437쪽에 제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서 윤리학적인 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브마스의 합리적 이상적 담론이 실제로 적용 가능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이제 제가 든 것인데, 윤리학에서 구명보트 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보트 에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841년 미국 기선이 빙상에 충돌해서 침몰한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6명을 태울 수 있는 한 척의 구명보트에 물에 빠진 7사람이 이제 올라타게 되었는데, 이 보트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인식한 선장인 홈즈가 그들 중 한 명을 선택해서 파도 속으로 떠밀어냈습니다. 이제 홈즈 선장이 이제 재판에 걸려 미국 대법원은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했지만, 존 테일러 미국 10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해서 이 형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명보트에서 전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절차는 다수 의결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 의결에서 누가 희생을 당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을 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약자나 병자나 소외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담론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라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약자가 희생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권력자가 약자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판적 해석학이 갖는 것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참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판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브마스가 주장하는 합리성이나 이성의 역할이 얼마만큼 적용되어질 수 있고 효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하브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을 조금 비판을 해보는 것은 오래전에 이제 구조주의의 문학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가 한 말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438쪽에 위에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해두었는데, 롤랑 바르트가 말한 것이 뭔가 하면 랑그는 파시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언어의 권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좀 우리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3쪽에 438쪽에 제가 언급한 사람이 미셸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는 담론에서 이제 우리가 재조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판적 해석학 속에서 미셸 푸코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하브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도 조금 이렇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 12주차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13주차가 되면 제가 미셸 푸코를 간단하게 조금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